더 열심히 이쪽을 해봐야겠다. 학생들에게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수업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분의 목소리가 또 실이 이 궤도타운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 지난번에도 정부 행사가 한번 있었는데 또 난장판이 됐다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또 그러진 않으시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제목만 갖고 왔어요. 기사들 2020년 10월 기사긴 한데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 와이파이 6로 물갈이. 와이파이 6라는 것이 뭐냐면요, 다채널로 해갖고 채널 분산을 해서 와이파이가 균일한 속도로 학생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가 와이파이인데, 일단 모든 학교에 지금 현재 와이파이 6 AP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뒤에도 말씀드릴 학습 데이터니 이런 얘기를 아무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도 학교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컴퓨터실로 가야 되고, 교실에 와이파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데이터를 생산을 하더라도 데이터를 모을 방법이 네트워크 자체가 없었다는 건데, 한두 개 스마트 교육 이후 뭐 디지털 교과서, 소프트웨어 교육하면서 몇 개 학교의 일부 교실에만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었고, 그동안에도 뭐 와이파이 6는커녕 속도 느린 속도의 와이파이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최신형 와이파이 6로 모든 AP가 교체가 되고,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한참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의 교육청이 스쿨렛 계약을 지금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렛 체결을 한다는 건 일단 기가 와이파이가 교실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에서도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스쿨렛을 따낼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선생님들도 저한테 이제 지역에 이쪽 관련인 선생님들도 물어보세요. 사업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를 하면 될까? 제가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학교 내부 네트워크 점검, 컨설팅, 인프라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겉에서 들어오는 속도가 아무리 기가급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내부에 있는 이게 백본부터 다음에 스위처, 다음에 와이파이 랜선 이런 것 자체가 너무 노후돼서, 심지어는 랜 카드 자체가 노후돼서 아무리 높은 속도가 들어와도 교실의 PC에 다 잡아먹는 거예요. 내부에서. 외부에서 기가가 들어오건 200메가가 300메가가 들어오건 내부의 속도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우스운 얘기죠. 비용만 비싸게 쓰고.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 자체, PC에 있는 랜카드 점검 이런 것부터, 며칠 전에 저희 후배 이상민 선생님 지금 여기 오늘 결혼기념일에서 오시긴다 그랬는데 페이스북에 남겨놨더라고요. 속도가 왜 안 나오지 했는데 노트북 연결하는 C타입 랜 이 젠더가 속도를 100메가만 지원하는 걸 꽂은 거예요. 기가 꽂아봐야 100메가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런 장비부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스쿨렛 관련 있으신 분이면 일단 내부 네트워크 컨설팅부터 해야 된다고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 선생님 제가 카톡을 드렸죠. 다음에 또 벌써 K-에듀 통합 플랫폼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로 뒤에 보면 학생 데이터를 가져와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교육부에서는 K-에듀 통합 플랫폼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겠다고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ISP를 했고, 그리고 ISP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이 K-에듀 통합 플랫폼 자체가 원래는 이제 민간의 에듀테크를 같이 모든 걸 끌어안아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모든 데이터를 공공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공도 갖고 민간도 같이 가져가서 민간 서비스도 같이 발전을 시키는 진짜 모이다. 에듀가 글로벌 수출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거였는데, 이번 플랫폼에는 아직 민간 제품에 대한 민간 데이터에 대한 것들,
서비스만 제공해라. 데이터는 공공이 다 갖겠다. 약간 좀 진행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설계가 나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들어와 있네.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제가 네. 이런 플랫폼 만드는 선생님들이랑 정책 안에 교수들 들어가 있어서 직접 뭐 설계를 했었는데 그 설계했던 정책에는 아직 못 미치는 나 이거 처음 그런 해봐. 결과로 나와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학습 데이터, 공공 데이터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이거를 공공이 보안을 갖고 가져가야 되는데 아는 척 데이터 하고. 사건에 의해서 GATH잖아. 뭐다. 비실명 데이터로 걔들 조작이 되는 거죠. 투게더. 비실명 데이터 그래 나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내가 발생시키는 그다음에 민간 내가 서비스들도 걔가 모이다라고 그냥 얘기했잖아. 공공에다가 그냥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같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건 아직까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딱 제가 어제 이걸 넣었거든요. 예. 유일의 부총리님이 빅데이터를 교육기관과 연계해 진로 취업 이런 것들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3일 전 기사입니다. 제가 어제 이걸 넣었으니까. 제가 교육부에다가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드렸고요.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나 뭐 여러 저하고 대화를 나누신 분들이면 제가 한결같이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학습 데이터, 학생 데이터, 검색 데이터, 체험 데이터, 학생들이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취합해서 데이터화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진로, 취업, 진학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나라 이 입시 위주의 패러다임, 입시 교육을 절대 깰 수 없는 예. 절대 깰 수 없는 뒤로 지금 마이크가 켜 계신 분들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제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니까 그 대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왼쪽 오른쪽에 다른 대화방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대화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발표가 교육부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해 발표가 됐다는 건 결국 이 학습 데이터와 빅데이터, 학습 빅데이터, 교육 빅데이터가 단순히 이제 K-12 초중고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학습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가 교육이 초중고에서 끝나는 게 아닌 이 초중고 데이터도 평생으로 평생 교육까지 변해간다는 거. 특히 대학 요즘에 대학 위기라고 얘기 많잖아요. 대학 자체가 단순히 고등학교로 졸업해서 졸업한 학생들이 바로 진학을 하는 공간이 아닌 평생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곳으로 변모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메타버스 메타버스 이야기. 지금 저희도 계좌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도 계신데 이 메타버스가 예전에 게임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던전을 뭐 같이 가서 뭐 깃발을 날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저는 그 게임들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또 뭐 지금 저희 게더타운에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뭐 로블록스라든지 저희 반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로블록스는 뭐 제페토 같은 것들 사실 제페토는 교육에는 크게 뭐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다음에 SK 이프랜드 같은 것은 조금 이제 관심이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상교실 결국은 메타버스 열풍이라는 건 결국 데이터예요. 결국은 데이터가 연결이 됐을 때 메타버스 교육이 의미가 있지 데이터가 쌓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공간에서만 만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났어요의 의미지 저희는 뭐 저희야 지금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열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앞으로 이 메타버스 교육을 활용하려면 단순히 학교라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고 모든 데이터가 분석이 되고 나의 취향, 취미와 나의 소질에 맞춰서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수업들, 우리 학교에 없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메타버스 학교가 되지 않을까. 커다란 학교. 그렇게 변화되는 게 메타버스와 교육의 접목이 아닐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직은 뭐 제가 조스트라다무스라고 아직은 예측한 것들이 크게 빗나간 것들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상교실이 어떻게 될지
가상교실이 자꾸 커질 거고요. 요거는 사실 뭐 민간 회사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뉴스는. 네. 지금 뭐 민간 회사들도 메타버스 교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는 커다란 교실, 전 세계가 교실이 되고 우리 학교에서 나랑 똑같은 과목을 들을 학생이 없다면 우리 학점제 얘기가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지역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같은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교실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에듀테크입니다. 에듀테크. 네. 스마트 교육, 에듀테크, AI 뭐 이런 얘기들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에듀테크 산업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건 왜 테크 에듀가 아니라 에듀테크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에듀테크는 교육이 우선입니다. 교육을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거지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스마트 교육을 오래 하면서도 계속 저한테도 그런 얘기 있어요. 선생님은 왜 자꾸 기술적인 걸 이야기하시냐, 기술을 보여주냐. 근데 그 기술은 저희 학생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지 목표가 교육이지 목표가 테크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즘에도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교실에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교육적 효과가 없으면 바로 접어버립니다. 얘는 안 되겠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교육에 접목을 해보고 이게 교육적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 선생님들께도 알려드리고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뭐 교육 게임 GBL도 그렇고요. 이게 다 이 메타버스와 연결되고 데이터와 연결돼서 하나의 어쩌면 행복 교육이 게임처럼 변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 에듀테크 중에서는 이번에 이제 리드를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에듀테크 기업들이 글로벌한 에듀테크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 클라스원도 같이 갔고요. 개인적으로 아는 대표님들도 가셔서 발표들 하시는데 우리나라 에듀테크가 글로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학습을 하셔야 돼요. 학습을. 학습 우리나라 학습 데이터가 지금 자꾸 채팅이 들어가서 학습 데이터가 진짜 공공 데이터부터 쌓이고 그러면서 민간이 같이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리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공 서비스를 그동안에 전혀 하지 않았어요. 리드라 그러면 이렇게 리드라 그러면 선생님들 낯서실 수도 있겠지만 산타토익을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산타토익. AI 맞춤으로 토익 토플을 공부하는 산타토익. 자, 이렇게 리드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새롭게 나오고 있죠. 다만 만약에 여기 선생님들이 아니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데 예전에는 저희 학교 때 기업분들도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트렌드라고 해서 이제 에듀테크 기업을 설립을 하고 에듀테크가 각광을 받으니까 뭐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수익을 가장 내기 힘든 분야가 에듀테크 분야예요. 공공 서비스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세계 에듀테크 시장에서 주목받는 K-에듀라는 겁니다. 한국 교육 자체가 이 스마트 교육부터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스마트 교육부터. 제가 이제 2011년에 첫 교실을 만들었을 때 스마트 교실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이후부터 수업을 보러 오신 나라가 제가 지금 정확히 세진 않았는데 나라 수만 50개가 넘어요. 50에서 60나라가 되고 제가 수업을 보여드린 것만 해도 120번 이상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디지털로 학습을 하는 곳에 시작을 상당히 빨리 했어요. 그런데 그때 초기에 2011년, 12년, 13년까지 앞서 나가다가 싹 들어가면서 저희가 해왔던 것들을 해외에서 이미 다 따라잡았죠.
근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꾸준하게 저희 학회 선생님들처럼 꾸준하게 실망하지 않고 적용해 오셨던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사 수준, 에듀테크 교사 수준은 제가 생각으로는 탑 글로벌에서 세계에서 최고 레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나 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잘하는 선생님들이고, 제가 이제 에듀테크 기업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이런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자. 지금 제품을 기획을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발을 해요. 기획 단계부터 개발을 해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이런 기업들이 선생님들과 협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고요. 실제로 기업들이 이제 에듀테크 기업들이 선생님 출신들을 리크루트에 뽑아갖고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한테 또 좋은 선생님, 학교 밖에 나가서 기업에 취업하고 뭔가 에듀테크에서 기여를 하고 싶은 선생님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저한테도 여러 번 들어왔거든요. 저한테는 오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여기도 계시지만 뭐 아이스크림의 고규환 실장 같은 경우는 교사였다가 에듀테크 기업에 들어가서 에듀테크 성공 케이스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다른 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하면 강의를 들을까 이렇게 채팅으로 또 팁들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이런 게 바로 상호작용 아니겠습니까? 에듀테크나 이런 걸 활용하다 보면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학생들에게 뭔가를 해결 방법을 맡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어떻게 보면 약간 장난꾸러기나 뭐 이랬던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학생들이 에듀테크 환경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 해결을 잘하는 학생으로 재조명되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가진 소질들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에듀테크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에듀테크 시장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주목을 받는 에듀테크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생님들, 현장의 선생님들과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에듀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이런 기업들에서 뭐 자문해주세요 협조 요청 하면 그냥 가서 말씀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무료로 해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에듀테크를 같이 한번 키워보는 역할, 그런 이런 자문 서비스가 국내에서 조만간 나올 거예요. 기업이 선생님들에게 자문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제가 아는 회사에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가 체험을 하고 외국 기업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인터뷰 전화 조언을 해주는 한 3번 정도 해줬거든요. 해외 기업에서. 이 서비스가 너무 괜찮아서 제가 아는 대표님한테 이 서비스 괜찮으니 우리나라 모델도 한번 만들어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저희 에듀테크 어드바이저 자문 인력 풀들이십니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요거는 교육부하고 캐리스에서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랩이라는 것을 두 군 선정을 했어요. 서울이 아니 서울은 안 냈고요. 대구, 캐리스가 있는 대구, 다음에 광주, 다음에 경기도. 하나 더 있나? 그러니까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랩은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에듀테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어떻게 보면 무작정 학생들에게 줘야 되는 에듀테크를 그냥 경험도 없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듀테크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있는 에듀테크 제품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이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웹상으로, 아직 웹은 구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가상 환경에서 체험을 해보시고 가상 수업을 해보신 이후에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에듀테크 서비스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우리 학생들에게도 시범 적용을 일정 기간 동안 해보실 수 있게끔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없고요.
경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수도권은 이런 에듀테크 소프트웨어가 점점 커지고 온라인 상에도 구축이 되면 선생님들이 에듀테크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K에드 통합 플랫폼에도 그런 서비스를 원래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에듀테크 제품들이 들어와 있으면 시범적으로 봐보고 적용을 해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그러면서 학생과 선생님도 편리한 에듀테크 서비스를 쓰고 에듀테크 기업들도 선생님들과 함께 개발을 하는 뭐 그런 서비스도 같이 기획을 초기에 했었습니다. 예. 지금 교육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첫 설계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투잡을 뛰었습니다. 예. 오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스튜디오로 가서 유튜브 라이브를 5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서울시교청 원격교육팀에서 유튜브를 했고요. 구글 안드로이드, 크롬, 그다음에 아이패드 OS, 웨일 OS, 윈도우까지 이 5개 OS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아시잖아요. 운영체제 PC 이런 PC나 디바이스를 움직이는 운영체제인데 그 라이브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서울중학교 신입생 내년부터 원투원 기기 BYOD를 그러니까 내년 중학생들 모두에게 디바이스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 디바이스를 그냥 학교에서 쓰는 게 아니라 집에 가져가서 쓰고 갖고 오고 진짜 책가방 가방 속이잖아요. 가방에 넣고 집에 가서 충전하고 집에서 쓰고 학교에 와서 쓰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디바이스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만 보관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집에 가면 다른 디바이스를 쓰거나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검색을 했는데 이렇게 서울처럼 BIOD가 되면 진짜 집에서도 이 기기를 쓰게 되면 리얼 데이터, 진짜 학생들이 진짜 검색하고 진짜 찾아가는 그런 데이터가 쌓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교육 디지털 교과서 정책자문단에 제가 2013년에 들어가서 교육부에다가 이야기했던 게 BYOD였습니다. BYOD는 뭐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Bring Your Own Device, 개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서울은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OS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 특정 학교 어느 학교에서 윈도우를 선택하면 윈도우 디바이스를 학생들 1학년 학생들에게 주고 어디에서 아이패드 OS를 선택을 하면 그 학교에는 아이패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똑같은 기기를 주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 OS가 다 다르면 뭐 누구는 아이패드, 누구는 뭐 크롬북 그러면 수업 뭐 앱이나 아니면 뭐 오류 대처들도 쉽지가 않으시니까 일단 학교에는 통일을 시켰는데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디바이스가 공공에서 하나 구입을 하면 5년까지는 써야 되잖아요. 관리 대상이잖아요. 중학교는 3년이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면 그 기기를 들고 갈 수 있게 되면 정말 다 다른 OS가 혼재된 그런 교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해외가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해외는 이래요. 해외는 아무 디바이스나 사와라는 학교도 많습니다. BIOD로. 학교에 입학할 때 노트북이든 태블릿이든 아이패드든 뭐 서피스건 뭐든 아무거나 사와라. 왜냐하면요. 앱 기반이 웹 기반으로 범용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디바이스에는 모든 게 돌아가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교육 소프트웨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기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이게 BIOD 정책입니다. 그래서 앱 중심이 아닌 웹 중심의 교육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뭐 이 게더타운도 앱이 아닌 웹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뭐 K에드 통합 플랫폼도 그렇고 뭐 팀즈, 구글 클래스룸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웹으로 되는 이유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웹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BIOD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제 서울도 처음에는 바우처를 지불해서 각자 원하는 거를 구매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의 초기 혼란을 좀 막기 위해서 학교가 선택하는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TF에 들어가 있고 어제
5일 동안 또 각 OS 교육 담당자님들이 직접 발표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듣고 직접 질문을 했거든요. 아쉽게도 이게 비공개 영상이라 제가 서울 교육청 선생님들은 보실 수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영상을 보실 수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자, 이런 BIOD 정책이 시작됐고요. 부산은 이 이후에 며칠 전에 부산은 초4, 중1, 고1에 전체 디바이스를 제공한다는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부산 케이스는 집에 들고 가는 케이스는 아니고 학교에서만 쓰는 그런 정책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리얼 데이터 학생들이 모든 검색하고 찾아내고 심지어 게임하고 뭐하고 하는 것까지 다 가려면 BIOD로 가는 게 가장 맞지 않나라는 생각. 10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제가 이거 갖고 저희 반 아이들하고 토론도 했어요. 온라인 수업에서. 얼마 전에 문체부 주최 제가 이제 간담회 교사 초등교사 대표로 제가 나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게임 셧다운제는 이제 됐습니다.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나오는 정책이 시간 선택제라는 정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 게임은 이제 요즘에는 게임 중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과몰입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학생이 너무 과몰입을 했을 때 학부모가 요청을 해서 정해진 시간만 그 게임에 접속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 시간 선택형도 해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게임 셧다운도 똑같습니다. 해외 게임이나 모바일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오직 인터넷 게임만 국내 인터넷 게임만 적용되는 거였기 때문에 요즘에 크게 의미도 없고 그래서 없어지고 이제 이번에 폐지가 되는 거고요. 학생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 교육 처음에 할 때 그 솔루션을 삼성스쿨이라 솔루션을 설계를 하고 그다음 적용을 했어요.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기기를 주면 아이들을 어떻게 딴짓하면 어떻게 통제를 할 거야가 가장 궁금한 거더라고요.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삼성스쿨 설계할 때 이제 학생 디바이스 화면 제어나 화면 잠금, 화면 모니터링 기능을 기본적으로 다 넣었었습니다. 자, 우려하시는 거는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삼성스쿨도 지금 없어지긴 했지만 제가 그 이후부터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제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면 그랬어요. 리터러시를 키워서 학생들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또 즐길 때 게임할 때는 아니면 놀 때는 놀 수 있게 만들어주게 하는 정확한 리터러시를 키워주는 게 진짜 스마트 수업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학생들이 또 개별 다 다르잖아요. 그런 리터러시를 키워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열심히 그래도 노력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느 순간은 수업할 때 집중을 하고 대신 수업 자체를 좀 즐겁고 재미있게 계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처럼. 제가 이제 교육 게이미피케이션 책 공저도 하고 일단 GBL이나 이런 걸 원체 오래 저도 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이야기 좀 있으면 이제 신동엽 팀장님이 또 강의하시겠지만 메타버스 세상이 오면 교육 자체 다 게임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제 계속 나가고 빅데이터가 나가고 학생들은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학습 미션 그리고 문제 해결 미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가 어떻게 보면 교육이 게임처럼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에 가서도 제안했던 게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쌓이면 지금도 아바타가 다 보이시지만 아바타만 클릭하면 그 학습치나 경험치가 게임처럼 보일 수 있게 그리고 같은 레벨의 경험치 그리고 다른 레벨의 경험치 같이 여러 가지 팀을 짜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너무 재밌는 학교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상 자체가 게임이 되는데 게임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 게이미피케이션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선생님들 이 게임 싫어한다고 하시는데 재밌는 건 그 비타 500에 한 병 더 뚜껑 따면 한 병 더 이런 것도 다 게임이에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그리고 학생들하고 교실에서 막 뽑기하고 이런 것도 다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게임 요소를 수업에 활용을 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게임은 왜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마 과몰입을 예방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에 이제 기사 제가 중앙일보 기사에 제 인터뷰 나간 거에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결국 과몰입은 그 과몰입을 같이 상담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 환경에 있다. 결국은 함께 과몰입이 되지 않게 부모와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시간을 같이 제어를 하면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원래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사무총장님이 본인 시간이 좀 예, 짧아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길게 하고 있어요. 이게 방금 전에 인터뷰한 이야기입니다. 예, 가정에서 건강하게 게임을 즐기는 방법은 중앙일보 기사인데 아무도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 보호자들이 이런 게임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과몰입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과몰입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령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학생들이 13세인데 막 19세 게임 하고 있고 이러면 선정성도 있고 안 좋아 보이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연령을 영화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령 지키잖아요. 극장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원래 들어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게임도 연령을 정확히 준수하고 또 좋은 게임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제 SNS에다가 역사 게임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리스트 해갖고 캡처해갖고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학생들이 게임으로 학습하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GBL이라고 하죠. 게임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GBL이라고 하는데 컨텐츠 진흥원에서 이번에 이제 다양한 게임을 한 80개 정도의 교육 게임이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업을 이제 만드는 자문단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교육 게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며칠 전에 또 연락 왔더라고요. 만들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 한번 봐달라는 연락이 온 걸 봐서는 지금 한창 교육 게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수학 같은 것도 우리가 똑똑 수학 탐험대니 AI 얘기하는데 게임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영어 AI 펜톡도 게임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AI 학습 플랫폼 이야기할 때 공공 서비스로 그 두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는데 그 안에 게임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GBL 이야기할 때 프로디지라는 그러니까 미국 수학 게임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저희 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학 게임입니다. 그리고 사회 신도시 수업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심시티를 아예 그냥 이론 없이 심시티를 그냥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버립니다. 학생들이 심시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 건설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딱 하고 끊어주는 필요한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하는 학생들이 있어도 크게 말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크게 과몰입이 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새로운 교육 게임들을 알려주면 학생들은 또 새로운 게임에 빠져들어갑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만렙이라고 하죠. 만렙 찍었다. 끝까지 가면 요즘 학생들은 목표를 달성하면 바로 다른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디지털 네이티브 학생들이 길게 긴 목표보다는 짧은 목표를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 같은 경우는 단기 미션, 단기 레벨업의 목표를 주기 때문에 게임을 활용하는 것들 학생들이 무척 좋아하는 거죠. 결론은 이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의 결론은 데이터입니다. 학생들이 활동하고 학습하고 검색하고 찾는 모든 활동들, 학교 이외에 다른 곳에서 체험학습을 하고 하는 것들조차도 활동 데이터가 다 쌓인다면 시험이 아닌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처음에 이론에 대한 기사 보여드렸지만 종이 기사 보여드렸지만 진로 진학 취업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점수로 대학 가고 학원으로 대학 가는 시대가 점으로 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www 월드 와이드 웹이죠. 인터넷이 우리 세상을 전 세계를 연결해줬고 SNS,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해외 상황들을 바로바로 공유를 하면서 뉴미디어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는 언론을 아무리 통제해도 언론이 이상하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젠 SNS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공개가 되고, 물론 이 SNS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리터러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월드와이드 웹이나 SNS가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이제 학습 데이터가 쌓이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초연결 교실, 커다란 메타버스 학교가, 단순히 우리 학교가 아닌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학교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제 이야기가 거의 끝났는데요. 이건 뭐 살짝 AI 시대 교사는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책이에요. 여러 인터뷰에 서울대 교수님이 이제 기획을 하시고, 저도 이제 제 입장에서 제가 이제 대답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궁금하신 게, 이렇게 데이터화가 되고 AI가 들어오고 뭐 AI 교사가 튜터링을 해준다 그러면 교사는 뭘 하느냐, 그래서 교사는 살아남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교사의 역할은 더 강화된다는 거. 데이터를 보는 눈만, 데이터를 볼 줄 아는 눈만 키우시면 교사의 역할이 훨씬 강화된다는 거. 여기 안에도 저기 AI를 적용한 민간 회사 직원분이 계셔요. 저랑 아는 분이. 그 학습지 시장에서도 AI가 적용되기 전에는 그 방문 선생님들이 20분 동안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래서 AI가 도입된다니까 그 방문 선생님들이 막 뭐라 그랬대요. 우리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야. 그런데 AI가 도입되니까 오히려 할 얘기가,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학부모에게 할 얘기가 훨씬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서 더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AI 얘기할 때 병원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의사 얘기를. 기술이 발달해요. 병원의 의학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 간단한 병이 쉽게 치료가 되고, 그런 데이터가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치료가 되고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진단이 정확해지는 거죠. 왓슨도 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결국 진단을 하고,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고, 로봇팔이 수술을 하더라도 그 결정과 수술 집도 내용은 100명 이상 못 보나요? 집도 내용은 의사가 결정한다는 거죠. 결국 교사들이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면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수업을 하는 역할, 수업도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학점제나 이런 걸로 메타버스 교실로서 선생님이 수업할 수 없는 내용은 이렇게 연결된 교실에서 다른 전문가의 수업이 있을 거고요. 물론 약간 예민한 이야기예요. 외부 전문가가 수업을 한다. 자꾸 교육부가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을 교사라고 표현을 하니까 자꾸 선생님들이 우리는 또 다른 또 교사가 생기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교사가 아니라 그 학점을, 우리가 대학의 강사님들이 학점을 개설하듯이 전문가 학점 개설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지식을 들을 수 있고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되면 그런 분들 강의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하고 협의한 적 전혀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써달라고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참 많이 곤란해지죠.
예. 제가 사실 이제 어쨌든 우리 저기 조기성 회장님 강의하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보이지는 않지만 전국 각곳에서 우리 회장님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제가 진행을 할 건데요. 잠시만요. 지금 네, 지금 제가 한참을 하나 이제 선생님들한테 공유해 봤는데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창을 하나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조기성 회장님 강의하실 때 계속 이렇게 띵동띵동 이렇게 소리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왼쪽에서 채팅이 들어왔을 때 소리가 나는 건데요. 네, 이때는 여기 위에 보시면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메타버스를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건 제가 이 게더타운을 전부 다 마스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아마 알게 됐네요.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이렇게 눌러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리 누르셔가지고 네, 잠시만요. 지금 약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니지 챗에서 이걸 꺼주시면 띵동 소리 안 나시고 지금 저는 아까 꺼놨었거든요. 이렇게 켜놓으면 소리가 안내가 오고 꺼놓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진행을 할 건데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 게더타운에 대해서 안내하고 이거 만드는 과정 그리고 뭐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게더타운을 해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공유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게더타운이에요. 네, 저는 평택서재초등학교 교사 박종필이고요. 게더타운 알아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왜 게더라고 써있죠? 좀 발음이 좀 안 좋죠? 게더. 게더타운이 무엇인지 첫 번째 알아보고요. 게더타운 선생님들이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더타운을 만드는 과정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고요. 게더타운을 꾸미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선생님들께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채팅을 꺼놓으면 아까 노티를 꺼놓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해야겠죠. 네, 필요할 때 못 보고 한참 혼자만 헛소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 소리들 잘 들리시는지요? 채팅창에 들리시면 이렇게 들린다. 네네. 이제 이거 채팅 노티 안 끄신 분은 굉장히 헬에 빠지셨을 겁니다. 막 띵동 띵동 계속 올 겁니다. 네. 그래서 게더타운을 한번 만드는 과정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거기를 꾸미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있는 여기 선생님들이 들어와 계신 데가 이제 게더타운인데요. 굉장히 복잡하게 꾸민 것 같지만 사실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이 언제 이렇게 다 꾸며 놓으셨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건 별로 없고요. 그냥 있는 기존의 템플릿을 가지고 몇 가지 수정만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한 넉넉 잡고 5분 정도면 내가 필요한 부분 방 만들고 뚝딱뚝딱 수정해가지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게더타운이라는 거 이거는 좀 많이들 들어보셨으니까 좀 이따 오늘 하루의 주제가 메타버스고 블렌디드 러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실 걸로 생각되지만 메타버스는 메타와 버스 그러니까 유니버스죠. 초월한다의 초, 그다음에 우리 세계를 나타내는 유니버스에서 초세상, 우리말로 하면 초세상 좀 이상하겠네요. 그걸 만들어진 새로운 신조 용어라고 합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보시면 협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해서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따위처럼 따위라는 말이 굉장히 어감이 안 좋은 말인데 그냥 보통 이런 공식적으로도 쓰이나 봐요.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이루는 말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를 제일 먼저 언급한 건 닐 스테프슨인데 네, 이 사람이 1992년에 스노우 크래시라는 이 책을 통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스노우 크래시는 사람이 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데를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다른 가상 세계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 아바타도 그 책에서 처음 이렇게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활용된 뭐 예로는 BTS가 뭐 포트나이트라는 데에서 거기에서 자기 신곡을 발표를 했고요. 보시면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할 때 그 닌텐도의 동물에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언급하신 우리나라의 제페토나 뭐 아이프렌드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제 기억에로는 그 페이스북 친구분이신 이문영 교수님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다양한 메타버스 그런 뭐 서비스들을 체험을 해보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아마 연구 결과가 나오면 뭐 저도 기대가 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인데요. 그 중에 이제 요새 가장 이런 컨퍼런스, 모임 이런 걸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이 메타버스를 게더타운을 가지고 한번 컨퍼런스를 해보자 해가지고 페스티벌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게더타운 뭐 체험이랄 건 없네요. 그냥 지금 선생님께서 다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호스트가 있고 게스트가 있죠. 선생님께서는 게스트로 지금 제가 드린 링크를 통해서 손님으로 다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방에 이렇게 들어오신 거고요. 선생님께서 직접 호스트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호스트가 되는 건 gather.town에 접속하셔서 구글로 로그인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거 MS에서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MS로 로그인도 가능하고요. 여기 뭐 싱글 사인온이라고 그러죠. SSO 로그인을 통해 가지고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방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게스트를 초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면 여기 로그인이라고 있죠. 로그인. 저는 이제 이미 구글로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께서는 처음 하실 때는 조금 이따 이제 아주 새로운 것처럼 보여드릴 텐데요. 그때는 MS로 할 건지 구글로 할 건지 선택을 하셔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최근에 이렇게 방문한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여름 페스티벌, 이건 책 읽는 섬이고요. 이거는 에듀리시 주방연대부가 만드신 뭐 그런 거, 자기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엔터 스페이스 들어가면, 네. 여기 제가 동영상으로 이제 안내 드렸는데요. 내 캐릭터 변경. 그래서 몸과 옷과 액세서리즈를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건 어떤 핸디캡트 친구들까지 이렇게 생각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데 여기로 꾸미시고, 이름. 여기서 변경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네, 변경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하시고.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혹시 제 말씀 들리시나요? 예. 제가 선생님들이 튕기신 게
이거 제가 튕긴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어떤 현상이 났냐면요. 일단 화면을 공개하고요. 자, 이런 선생님과 낮출 수 있다는 걸 마치 일부러 보여주는 것처럼 제가 했습니다. 제가 보시면 지금 화면에 공유하는 계정도 구글 계정 똑같은 이쪽 지금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는 계정에서 이쪽에 로그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다른 데에서 로그인을 했으니까 동시 로그인이 안 돼요. 여기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걸 가지고 지금 하려고 다른 걸 다 해놨는데 참 이러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닫으면 되겠죠. 제가 이제 다른 계정으로 여기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서재초 박종필이라는 계정으로 들어왔고요. 자, 이렇게 X가 나타나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얘가 X가 나타났을 때는 X를 눌러서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이런 거는 어떤 때 사용하면 좋겠냐면 학생들한테 어떤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그럴 때 가서 좀 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수업을 하니까 영어 동영상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보시면 이게 메인 홀이고요. 여기는 A, B, 그 다음에 컴퓨터 룸, 휴게실 4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메인 스테이지고, 네, 반가운 선생님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A방으로 들어가면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그 프라이빗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기가 전부 다 같은 공간으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내가 어떤 곳을 이동을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기준으로 이동을 원하는 곳에서 더블 클릭하면 그 자리로 이렇게 점이 생기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로 하면 move here 눌러가지고 하면 거기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제가 조기성 회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참가자에서 조기성 회장님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게 아마 안 보이지만 조기성 회장님일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자, 먼저 로케이트 온 맵이라는 거 뭐냐면 거기까지 어떻게 어디에 있느냐. 아, 저기에 숨어 계셨군요. 네,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게 로케이트 온 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팔로우를 눌러주면 네, 그 사람이 있는 데까지 쭈루run이 갑니다. 쭈루run이는 이거 사투리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팅을 끄고 볼게요. 지금 얘가 정신없어서 가지를 찾아가야 하는데 지가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가죠. 일단은 회장님 어디 계세요? 찾은 다음에는 이제 회장님이 돌아다니면 자동으로 따라다닙니다. 쫄쫄쫄쫄 딸랑딸랑 우리는 원래 회장님한테는 딸랑딸랑 잘해야죠. 그래서 회장님이 어디서든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이 게더타운은 붙어있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따라다닐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에게 스탑해야죠. 사실 별로 딸랑딸랑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분에게 메시지를 특별히 보내고 싶으면 우리 조용한 곳에서 볼까? 네, 이런 식으로 그 분에게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신 다음에 전체 보낼 때는 이거 꼭 확인하고 이렇게 다시 또 보내셔야겠죠? 주말 때도 귀속말하고 전체적으로 계속 귀속말만 하는 경우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경험을 해보는 걸 해봤고요. 그러면 좋아.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나가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ather 타운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여기 보면 로그인 클릭하시고요. 자, 사인인 구글. 구글만 지원하는군요. 특이하네요.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이렇게
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 캐릭터를 하는데 이거는 캐릭터는 계속해서 수정이 가능하니까 대충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하고 합니다. 좀 꾸미라는 거니까 이 정도.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됐네요. 피니시 눌러야겠다. 자, 그러면 저 피니시 눌렀으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create new space라 해서 내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거든요. 새로운 공간인데 완전히 start from blank 새 거를 만들 수도 있고요. 빈 곳에서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내가 만들어 놨던 거에서 복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템플릿에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필터는 25명 정도 되는 걸로 하고 인도어를 했더니 16개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그럼 뭐 대충 제일 먼저 나온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런 모양이구나.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마이 오피스 하고, 자, 이거는 왜 만드느냐예요. 왜 만드느냐. 그냥 내가 코어하려고 협업하려고 하는 거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고, 패스워드 프로텍트는 비밀번호로 보호할 거니까 보호하느냐니까 그냥 놔둘게요. 나중에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하시면 조금 시간이 걸린 다음에 만들어집니다. 자, 마이크와 카메라 당연히 사용해야겠죠. 허용하고요. 자, 내가 만들었던 캐릭터 이렇게 나오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선생님들 들어오실 때는 이게 안 나왔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 스페이스를 처음 만들 때 설정에서 처음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 튜토리얼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영어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유용하겠죠. 영어는 뭐 영어 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읽어보면 아니까. 근데 아이들이나 영어에 좀 포비아가 있는 분들은 영어 공부 좀 울렁증이 있는 분들 이런 거 나오면 싫겠죠. 이거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쉽게 말씀드려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습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스킵 튜토리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들어와서 이제 자, 나 혼자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초대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카피 링크 해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여기서 인바이트를 눌러 초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갖고 초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피를 해서 제가 드린 것처럼 드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손님을 초대할 때 유효기간 한번 이 링크가 언제까지 유효하게 할 거냐 기간을 선택해서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처음 설정을 간단하게 보면요. 이거는 달력에다가 일정에다 링크한다는 건데 뭐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나중에 추가를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핀드 모더레이트 메시지라는 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 보여주는 메시지 얘기하는 거고요. 채트를 계속 저장을 그대로 전에 것도 기록해둘 거냐 이런 거. 베타 피처 새로운 것들을 네가 넣어가지고 할 거냐. 그래서 아까 여기 하이드 튜토리얼 있었죠.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들어올 때 튜토리얼 안 보고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바이트 다 초대가 끝났으면 디저블 해가지고 더 이상 초대 못하도록 엉뚱한 사람들 초대 안 되도록 이렇게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맵메이커 조금 이따 열어서 볼게요. 이쪽에 열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저기를 누가 들어갈 거냐. 비밀번호 아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기존에 정해놓은 비밀번호 모르겠다면 여기서 제거하고 다시 누를 수도 있고요. 셧다운 스페이스는 위험한 메뉴죠. 엔제럴 수존이죠. 문 닫아버리는 거 없애는 거고요. 그다음에 allow step access라는 건 게더타운 스텝들이 너희들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프라이빗한 그런 것들은 보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기들도 어떤 그 영감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 같긴 해요. 보통 뭐 안 해두는 게 좋겠죠. 자, 여기다가 나하고 같이 이제 마드레이터라는 건 여기 선생님 들어와 있는 분 중에 특별한 분들을 뭐 발표자를 지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하고는 하기 많이 힘드신 게 줌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다 꺼버리거나 그런 것 기능은 안 돼요. 마이크를 끄거나 그런 것들은 안 되는데 대신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마이크가 소리가 들리고 카메라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스팟라이트 기능을 주면 그 사람 어떤 사람 대상자를 스팟라이트로 지정을 하면 그 사람은 얘기하는 건 전체 방에 다 들리게 그렇게 되거든요. 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마드레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로벌 빌드 이거 선생님도 꼭 기억해 두세요. 글로벌 빌드는 저녁 집기잖아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참가한 모든 참여자들이 여기 꾸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이걸 막아놨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여기 들어오면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오면 갑자기 뭐가 생기면서 있으니까 이거 눌러보면 얘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화단도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저기 화분이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꺼두시고 빌더 할 수 있는 사람만 지금 저니까 저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여기다가 나하고 여기 사용자 물론 게스트타운에 가입되어 있는 사용자하고요. 그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들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드는 뭐 저기니까 더 확장 기능 매니지 스페이스 한번 가보시면 이거는 가격 정책이니까 참고로 오늘 아까 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저희가 하는 건 제가 200명까지 해서 200명으로 했더니 200명에 하루 하면은 600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00불은 교육 박람회 쪽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추가를 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무료로 하는 건 25명까지 가능합니다. 25명까지 가능한데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30명까지 해봤거든요. 사실은 뭐 이걸 가지고 초등학생 수업을 하는 건 어렵고요. 그냥 테스트로 얘들아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볼까 하면서 재미로 너희들도 한번 그 메타버스라는 걸 체험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해봤었는데 28명, 9명까지 들어왔는데 잘 작동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공지사항에 보면 25명이 넘어가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책임 못 진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유료는 조금 더 서포트를 잘 해준다, 지원해준다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인터넷 속도도 그거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부분은 빠르게 갈 수 있고 어떤 빠르게 지원도 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유료 사용자들은 더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는 하더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하는 만큼 하루 거 선택을 해서 몇 명, 뭐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고 몇 명 계산해가지고 하면 이게 이제 펜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펜딩에서 이게 계산한 거 나온 거를 뭐 결제를 하면 액티브 쪽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방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한번 방을 꾸미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꾸미는 거 이 빌더를 가지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빌더는 지워두세요. 선생님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프닝, 에디팅 맵메이커 들어가시면 이쪽에 크게 3개의 탭이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있고 타일 이펙트가 있고 월즈 앤 플로어즈 있는데 월즈 앤 플로어즈는 안 건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선생님이 이제 제가 여기 페스티벌 장소 깔아놓은 것처럼 저는 이제 이거를 구글 슬라이드로 만들어 가지고 위쪽에 글자랑 이렇게 넣고 ABC 넣고 난 다음에 그거를 떠서 바닥에다 깔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것처럼 월즈 앤 플로어즈 하시면 아마 워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배경이 싹 지워진다. 배경이 싹 지워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다시 넣어가지고 만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경을 넣어가지고 써야겠다 할 때 월즈 앤 플로어즈 쓰시면 되고요. 그냥 오브젝트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오브젝트 여기서 보시면 자 있는 거 가지고 할게요. 화분. 그래서 첫 번째는 선택, 두 번째는 스탬프입니다. 자 선택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선택한다는 의미일 거고요. 스탬프 해서 이렇게 쭉 그어가면 다 계속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쓸데없이 만들었다. 지우면 되겠죠? 네, 여기 선택을 하실 때는 이 삼각형이 검은데 이렇게 선택이 되도록 해서 지워서 지우고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오브젝트를 위치하거나 삭제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다가 제가 한번 다른 걸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more 오브젝트라고 보입니다. more 오브젝트에서 여기다가 TV를 한번 넣고 싶어요. TV. 플랫 스크린이 좋겠죠. 이왕이면 스탠드로 한가요? 그냥 벽걸이 TV로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얘의 역할이 나와요. No interaction. 상호작용이 없다. 그 다음 인베드 웹사이트 하면 웹사이트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아까 설문 제가 넣는 거 확인하셨죠? 아니면 그림 넣는다. 아니면 동영상을 넣는다. 해서 원하는 것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튜브 동영상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비메오 동영상을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액티베이션 디스턴스라는 건 뭐냐면 바닥에 있는 타일인데요. 3개의 타일까지 거리까지 들어왔을 때 활동을 하겠다. 저는 그냥 보통 1로 해놓습니다. 최대로 가까이 붙었을 때만. 왜냐하면 옆에만 스치고 지나가는데 상호작용을 하면 곤란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지금 제가 하나를 넣어야겠군요. 네. 제일 웬만한 친구들이 BTS 아닙니까? 맨마다다고 그랬다가 욕먹을래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프리미엄 계정이 있으나 이 계정은 프리미엄이 아닌 관계로 자, 이렇게 해서 넣고 난 다음에 셀렉트 합니다. 그래서 TV를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놔요. 그리고 세이브를 해놓으면 확인할게요. 자, 여기 오셔가지고 방이 엄청 넓은 걸 제가 선택을 했네요. 자, 이 TV 앞에 가서 바로 한 칸 앞으로 붙으면 이렇게 아래쪽에 인터랙티브가 나와서 아래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인터랙티브 할 때는 오른쪽 위에 X 누르면 닫히고요. 다시 X를 선택해도 되고 X를 눌러도 닫히고 아니면 눌렀는데 키보드가 안 먹는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X 눌러가지고 닫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는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오브젝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일. 벌써 시간이 다 돼가네요. 제가 사실은 다음 강사분한테 저 얼마 시간 강의 못하게 짧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 했는데 오히려 더 시간이 길어지는 짧게 끝낼게요. 짧게. 자, 이것만 보겠습니다. 임패서블이라는 거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인데 책상 위를 여기 제가 한번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책상 위에 이렇게 올라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여기서 임패서블 해놓고 스탬프를 찍어서 여기를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자, 여기 빨갛게 바깥이 다 막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얘가 이제 여기서 저장 적용을 받아야겠다. 메인데 올라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수 없는데 이런 데 보면 다 임패서블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패서블이고 스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어딘가에 뿅 나타나잖아요. 뿅 나타나는 자리들. 너희들 들어올 때는 여기 이런 데 떨어져라 라고 입장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폰이고요. 그 다음에 포탈이라는 건 우리 저기도 그죠? 이렇게 워프하는 거. 자, 제가 보시면 여기 여기 얘를 왜 또 제가 닫아버렸을까요? 어떨 때 보면 참 너무 방정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놔둘 거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우리 장소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제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에서 A라는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이건 연결된 걸 가는 게 아니고, 끄겠습니다. 연결된 걸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냐면 이 방에 있다가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서 또 다시 다른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지금 현재는 지금 방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다른 데다 이제 연결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게더타운에 연결하는 식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포탈은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빗 에리아, 이거 중요하죠. 이거는 자 지금 보시면 9번, 2번, 4번 이렇게 보이시죠? 게더타운이 옆에 모인 사람들하고 마이크와 카메라가 열리면서 말이 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데 막 대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같은 번호에 들어있는 사람끼리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초등에서 어렵다고 했지만 중고등에서 교실 수업에서 쓰신다면 일정한 범위를 만들어 놓고 책상 앞에 여기 이게 얘가 되겠네요. 가장 큰 얘가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11번 앉은 여기들만 1회의실, 2회의실 이런 기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봤을 때 이게 중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소회의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시간들이 좀 걸려요. 우리 수업 시간에 보통 짧은 시간이지만 수업 시간에 왜 이렇게 길게 느껴야 돼? 그 짧은 시간이.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이동을 하면 이쪽에 와 있는 순간 옮겨오는 순간 이 그룹이 되고 1그룹이 되고 그 안에서만 대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여기다 쭉 놓고 여기 갔다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라이빗 에리아가 되고요. 그다음에 스팟라이트가 있습니다. 스팟라이트는 지금 강사 선생님들한테 제가 스팟라이트 권한 드린다고 그랬죠. 어디에 계시든 이 방 어느 곳에 있거나 방 전체가 다 들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스팟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꾸미시면 되는데요. 제가 선생님들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하는 시간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은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선생님들께서 각자 구글 계정 로그인 하시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메일 주소하고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되니까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해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그런 것들은 저한테 메일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 박정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다 들리시나요? 예, 그러면 항상 온라인의 그 메리트는 늘 긴장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 돌발 상황에도 이렇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뒤쪽에 오후에 첫 번째 발표를 맡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마음이 긴장하셔갖고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제 발표를 당겨서 하고요. 뒤에 대표님 강의를 들어보면 어떨까. 근데 기다리는 동안 뭐 지리 전공이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로 지겹지 않아서 예,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공동체가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학교 공간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밀양여고의 지구학 전공인 송경훈입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됐네. 예, 뭐 전체적으로 쭉 보이는 창, 화면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슬라이드 쇼 하진 않고 이 상태로 선생님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의 장점은 이거죠. 슬라이드가 언제쯤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볼 때 좀 있으면 광고가 끝나겠구나 이런 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학교 공간 혁신하고 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서 정부에서 정책이 발표되고 교육청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내가 와닿지 못하는 이유,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저는 제목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학교 공간 역시 나에게 필요한 이유를 찾아라.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 부분들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또 우리 저희 지금 게더타운에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가상의 학교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현실의 학교 공간이 있죠. 그리고 미래 사회의 이제 변화를 가면서 가상 공간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우리 현실은 현재 학교 공간, 실존하는 학교 공간에 대해서 요구와 활용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물론 뭐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른다. 뭐 이렇게 뭐 예측. 구글의 매니저님이 이런 책에 이런 말이 있던데요.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어떠한 미래에도 대처할 수 있게 현재의 유연성을 높여라. 뭐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실존하는 이 학교 공간이 구성원들한테 영향을 미쳤던 비정형적 교육,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커리큘럼상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공간이 구성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보이지 않는 그 교육적 영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런 내용들을 교육부에서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비전 및 목표라고 해서 모두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학교, 목표는 창의성, 다양성, 시민교육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교육 전환을 하고 공간혁신, 스마트 교육, 그린학교, 학교 시설 복합화의 과정을 통해서 미래학교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Y라고 보이죠, Y. 그럼 이 시기에 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또는 왜 학교 공간 혁신을 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도 계십니다. 왜 우리 학교에 될까? 왜? 제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뭐 앞에 교육부에 발표했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드렸는데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가 미래형으로 되고 깨끗해지고 뭐 스마트 되고 지역사회와 같이 하고 이런 다 좋은 이야기인데 내가 느끼는 필요성, 내가 느끼는 공감은 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할까? 이 왜라는 생각, 이 왜라는 생각이 나의 필요성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라는 생각이. 그리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아니라 내 교실이 미래형 교실로 가기 위한 출발점, 이것이 바로 왜에서 출발하지 않느냐. 왜 미래형 교실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왜 나의 교실은 미래형 교실이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이런 현실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이 내 교실이 미래형 교실 또는 학교 공간 혁신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진은 김성원 플레이앳 소장님 페이스북에서 들고 온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옛날 복도 사진하고 이 사진을 비교해 보고 싶었으나 우리나라에 있는 옛날 복도 사진을 찍었을 때 그 학교에 피해가 될 수 있어서 그 사진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에 맡깁니다. 우리가 흔히 다니고 있는 그 복도를 생각해 볼까요? 어떤 생각이 떠올까요? 복도는 단지 이동의 통로일까? 아니면 교실에 있는 책걸상을 들고 나와서 상담하는 통로일까? 아니면 더 오래 전에 학교를 다니신 분은 복도는 벌 받는 곳일까? 이런 느낌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의 복도는 이 복도입니다. 교실이 아니라 교실과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죠. 복도는 또 다른 교실이고요. 좀 개방적인 교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도라는 것은 이동하는 통로에만 역할되는 것이 아니라 복도라는 것은 교육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곳, 교실과 교실을 연결하는 곳. 그러면 이제 복도에도 여러 가지 뭐 냉난방 장치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단지 이동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교실에 있는 와이파이가 복도까지 빵빵 터지게 또는 복도에서 아이들이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소규모의 그런 뭐 의자 2개, 3개짜리의 그런 공간 배치.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단순 이동 통로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교육 공동체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디어로 멋지게 미래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달의 뉴딜로 해서 언론 보도도 많이 되었고요. 인터뷰도 하고 상 받은 학교입니다. 전주교대 부설초등학교입니다. 전주교대 전주부설초등학교. 이 학교의 근데 장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전주라면 한옥마을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공간에서 한옥의 어떤 디자인을 들고 왔고요. 한옥의 디자인. 그다음에 학교 공간을 구성할 때 우리나라 한옥의 뭐 대청이나 뭐 이렇게 자연과 연결되는 그 앞뒤로 연결되는 뭐 이렇게 공간이 확장성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을 들고 와서 학교 공간을 만들었어요. 아이들한테 지역 사회하고 학교가 지역 사회 건물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테마를 잘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유튜브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교대 부설초등학교 뭐 공간혁신 사례 설명이라고 하면 다 나오는데요. 이 선생님이 했던 말이 제일 좀 감동적인 말이 이거였습니다. 공간혁신이 이제 끝났다. 근데 우리는 공간혁신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통한 제2의 공간혁신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도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아주 평범하지 않은 발언이죠. 보통 평범한 경우는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제 공간혁신이 끝났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쉴래요. 이것이 아주 평범한 경우인데 이제 공간혁신이 끝났기 때문에 교육과정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도약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생님의 좀 발언이 아주 감동을 여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좀 뭐 아직 뭐 잘 되는 케이스, 잘하는 학교라기보다는 잘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뭐 학교는 뉴스 이런 것들이나 기사 이런 데 많이 나오죠. 학교는 왜 힘들어할까? 이렇게 좋고 잘하는 몇 면의 모델이 있는데 이게 그린 스마트 학교나 미래 학교나 이렇게 가는 학교들 왜 힘들어할까? 왜 힘들어할까? 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이런 미래형 학교의 가는 가장 기본은 학교 문화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이렇게 기존의 학교 문화와 다른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지만 안 힘들 수 있다. 네가 미래 학교로 가는 300억을 맡아서 갔어. 누가 할까요, 과연? 저도 싫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도와서 하는 우리 학교가 이렇게 돼. 그러면 선생님 의견 내주세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의견 내주세요.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미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의견을 판단하고 안 하고가 떠나서 똑같은 위치에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까지 된 학교는 현재는 많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교사를 돌이켜봤을 때 우리도 학생보다 미래형 학교 공간혁신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학생하고 출발점이 똑같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생각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문화적 바탕이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제가 이건 좀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교사 한 명이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해서 저도 감당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 학교들은 한 번도 공간이 혁신되거나 미래형 학교를 경험하거나 보지를 못했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좀 빠르게 선도적으로 나가는 학교들은 이렇게 외부 학교를 보거나 또는 이렇게 했을 텐데 대부분의 지금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학교들은 미래형 공간, 미래형 학교 한 번도 경험하거나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보지 못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막막한 겁니다. 누가 한번 어떤 길을 갔으면 내가 그 길을 쉽게 생각하면 따라가도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하거나 보지 못했다. 그럼 현재 좀 잘 안 되는 것은 학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정책을 수립하는 곳에서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하거나 보지 못한 학교들한테 친절하게 조금 안내를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그 안내를 받아서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기관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경험하거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더 주체적인 생각들이 요청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미래형학교 꼭 아니더라도 혁신학교나 행복학교나 뭐 이런 방식으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학교들은 주변에 많죠. 그래서 혁신학교나 미래학교를 먼저 하는 곳에 가서 해당 학교 교육 공동체를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시설을 보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좀 전화를 좀 받았을 때 창덕여중을 보러 가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전화 오는데요. 창덕여중을 시설을 보러 가시기 전에 그 문화를 만드신 선생님들과 먼저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꼭 시설을 안 보더라도 그 선생님들의 사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문화를 보시면 시설을 안 보더라도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게더타운이라는 공간, 여기도 제가 이제 조금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교사가 다 만드는 것은 한계다. 근데 아이들한테 어떤 과제를 부여해서 아이들이 직접 만들게 하고 그것을 교류시키고 네트워크 시킨다면, 아이들이 모든 별 발표를 여기서 한다면, 그리고 아이들이 교실별로 있는데 뭐 우리 학교 교실, 김해의 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의 교실이 있다면 이 두 개의 교실을 연결시킨다면, 선생님들끼리 해서 연결시켜준다면 우리 아이들의 경험을 확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지식의 뭐 교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는 학교들을 먼저 가서 시설을 보지 마시고 교육 공동체를 먼저 만나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설을 좀 보러 가야 되는데요. 어디를 보러 갈까? 미래형 학교. 어디를 보러 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러 갈 때도 참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들을 기존에 너무 많이 봤죠. 그냥 놀러만 갔다 오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보러 가는 사람들도 시간을 투자한 거고 그분들을 맞이하는 분도 그 학교에서 시간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으로 만난다는 것은 두 학교에서 상당히 시간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고 다시 좀 꼼꼼하게 준비하고 만나러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성은 소장님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매핑을 하고 계십니다. 매핑. 함께 만드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지도라고 해서 매핑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매핑한 자료를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소로 들어오시면은 제 PPT에 요 QR코드 뭐 이렇게 주소하고 이런 것들 있으니까 그 PPT 다운받으시면 바로 주소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전국의 미래형 학교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들 이렇게 매핑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밀양이니까 밀양을 클릭해보면 밀주 초등학교 엄청난 곳이죠. 여기는 공간보다는 학교 문화 혁신이 일어나는 아주 뛰어난 학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해보시면 어떤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도는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눌러보면은 바로 가는 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교가 아니더라도 학교 문화 혁신, 그 다음에 미래형 학교, 교실의 혁신, 공간의 혁신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공유된 김성원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며 페이스북으로 지금 그냥 무료로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이 매핑 자료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은 주변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조금 괜찮은 학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학교만이 다일까?
학교만이 다일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학교 시설 말고 좋은 시설들도 우리 주변에서 엄청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학교 공간 혁신할 때 인사이트 투어 맵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자료. 네, QR 코드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 PDF 파일을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직원 이렇게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하실 때 학교도 좋지만 잘 돼 있는 이렇게 민간 건축물이나 공공시설 이런 것들 가서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뽑아온다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층 더 높아지겠죠. 보이는 만큼 말할 수 있죠. 근데 안 봤기 때문에 못 말한 거고, 우리가 간접경험을 한다면 우리 학교 공간에는 이렇게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료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자료하고 학교 외적인 자료를 한번 선생님들한테 안내 드리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막 둘러봤다, 우리 학교를 막 예쁘게 바꿨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학생이 공간 혁신을 했던 우리나라 학생이 했던 말입니다. 이게 진짜 교사로서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우리 학교는 예뻐지기만 했어요. 울림이 엄청 큽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미래의 진짜 인재로 커나갈 것 같은데요. 우리 학교는 예뻐지기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공간이 바뀌어 있는 곳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내실을 채우는 교육과정 혁신이 안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예뻐진 공간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공간 혁신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단순 시설공사만 된 겁니다. 이 학교는. 그리고 단순 시설공사가 됐더라 치더라도 그 예뻐진 공간을 우리가 교사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했던 부분들이 학생의 입에서 이런 말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좀 많이 뼈아픈 말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교무실 사진입니다. 교무실 사진. 학생들하고 이렇게 공간 혁신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강의를 했을 때인데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학생이 무의식적으로 이 말을 했어요. 하얀색으로 있어서 제가 잘 안 보여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런 교무실에 계시면 우리를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무실이 이렇게 바뀌면 선생님이 놀 것인가? 아니죠. 우리는 전상적으로 이렇게 교육계에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학생들한테 가는 거죠. 학교 공간 혁신이나 뭐 미래형 학교를 고민할 때 교실이나 학교의 공용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교의 그 교육의 3주체 중에 하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무실이 과연 내가 연구를 위해서 나의 연구를 지원해주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인가. 이 선생님의 교무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생님들 너무 착해서 학생들 교실만 얘기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그 공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이렇게 하면 제가 조금 더 연구를 잘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에너지를 더 채울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교과 협의회가 잘 되겠어요.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마찬가지로 출발점은 학교의 본질입니다. 교육 활동을 어떻게 잘 지원할 수 있을까? 그 의견을 우리가 다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또 말해보면은 이렇게 교실이 개방적으로 구성할 때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 고민할 수 있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수업 소리가 옆에 반에 들리면 수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인천의 인하여고, 잘하는 학교에서 제가 이름을 소개하겠습니다. 인하여고에서 고민을 선생님들끼리 되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학생들 대답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우리는 다른 반에서 수업하는 소리가 절대 방해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백색 소음으로 우리 반 수업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딱 말했던 겁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이런 의견들을 다 들어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우리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만들 때 뭐 어떤 예산이 투입되면 예산도 어마어마하죠. 예산이 투입되면 한 번 예산이 투입되면 한 30년 가겠죠. 우리 학교의 30년을 결정한다. 근데 지금의 판단으로서 우리 학교의 30년의 발전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미래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 미래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고 있는 그 학교만의 일일까? 그 학교만의 방향성일까? 미래학교는 예산이 필수 조건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선생님들 다 공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12시 20분부터입니다. 겸사겸사 말씀드리고. 지금 교실에서 내가 좀 의식을 가지고 그 공간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지금 교실에서도 미래 교실이 가능하죠. 그리고 수업 혁신이 가능한데 그 공간이 나를 지원해주면 내 수업에 날개가 붙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만의 사업이 아니라 내 교실에서 미래학교로 바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미래형 인재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나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세바시 강연에서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선생님, 학생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가 뭐 이런 분들이 미래학교에 대해서 강연한 것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제가 슬라이드를 짧게 준비한다고 짧게 준비했는데 이 세 분 중에 한 분만 한번 우선 잠시 공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보람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9살 권영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공간을 여러분이 직접 인테리어하고 디자인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해서 꼭 운동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비용도 그렇고 집에 무언가를 설치하는 것은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힘들겠죠? 저는 동의를 얻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제 방에는 5kg짜리 아령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집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고 있지만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면 꼭 방에 운동기구를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사용할 제 방이기 때문이죠. 만약 병원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과 환자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또 대학 연구실을 만든다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만들어야 할 테니 그분들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학교는 어떨까요? 그럼 학교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 우리 학교 자, 방금 전에 제가 시간 관계상 학생의 장면을 잠시만 보여드렸는데요.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것이 학생. 그래서 교장 선생님,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이렇게 뭐 구성원들의 다 의견을 들어보면 그 강의 한숨 하나하나가 저한테 주는 인사이트가 크더라고요. 내가 꼭 우리 학교가 꼭 뭐 미래학교 사업을 아니더라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학교 공간에 대해서 교육 주체가 말씀하셨던 이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들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창 요거 한번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미래학교를 만들어가는 주인은 학교 구성원이죠. 학교 구성원. 아주 냉정히 말해서 학교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건축사님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해야 되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학교를 만드는데 왜 시키는데요? 이 교육청에 이것 좀 해주세요. 건축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고 교육 공동체가 이끌어가야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가님들께서 이렇게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교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은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교육 전문가지만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건축으로 구현되려면 그분하고 통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학교에 건축 전문가님이나 사전기획가님이 들어오시면 조금 자주 만나서 우리는 교육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해요라고 우리끼리 말할 때는 그 단어가 편하지만 건축가님은 그 단어에 숨어있는 의미까지는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건축가님은 건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라고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서로 소통이 되는 이런 것들로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주변에 보이시죠? 미래학교를 만들어가는 힘들어하는 업무 담당자를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미래학교 민주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고 미래학교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주변에서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뭐 석학자님들이 먼저 하셨던 말씀입니다. 커뮤니티 리더,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전체를 움직이기 힘들어.